일용직 노동자라도요 과감히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청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년의 뉴스룸입니다. 예, 오늘은 정말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의 산 증인이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인이십니다. 장기표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잠시 대표님의 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생이시고요. 경남 김해 출신이십니다. 서울법대를 졸업하시고 한국사회민주당 대표, 전태일 재단 이사장, 현재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수상으로는 2000년 여성신문사 평등도부상, 저서로는 우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날 때, 문명의 전환, 새로운 비전, 한국 경제 이래야 산다, 불안 없는 나라, 살만 나는 국민 등의 30여 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대표님, 예.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한 획을 그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저도 민주화운동 열심히 참여했죠. 예. 덕분에 대한민국은 개발도상 국가로서 경제 발전과 예. 민주화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은 지구상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예.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가장 이상적인 자리매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정말 이 학생 때부터 민주화운동을 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야말로 세계적으로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미국이 아닙니다. 강대국이 아닙니다. 언필칭, 말하자면 약소국으로 칭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도덕국가, 문화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즉 모범국가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뜻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처럼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그 도덕국가, 문화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국가가 처해 있는 조건상 이걸 이루기가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 건국이 됐지만 우리 민족국가처럼 말하자면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우주의 섭리, 자연의 이법에 따라서 국가가 운영되게 하고자 한다는 그 이화세계, 이러한 것을 이념으로, 건국 이념으로 갖고 있는 민족국가는 별로 없습니다. 또 여기다가 우리는요, 이 선비정신, 말하자면 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이 선비정신으로 국가 엘리트들이, 즉 국가 지도급 인사들이 이런 선비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전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우리는 말하자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로 우리가 불리워질 정도로 특히 우리가 이 가족 문화, 효사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이 핵가족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가족이 파괴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유한 우리 한민족의 전통, 이 가족 문화, 효사상을 잘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인류에게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상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고, 저는 꼭 그러고 싶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습니다. 여기다가 조금만 덧붙이면 이 자연 조건도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 사계절이 분명하고, 그리고 또 이 얼마나 우리나라 이 산과 강이 다 아름답습니까? 또 거기다가 또 이 반도라고 하는 건 말이 반도이 사실은 섬과 비슷합니다. 그 해양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국민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보고 우리는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은데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느냐? 지금 그나마 수출이라도 해가지고 겨우 뭐 좀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날은 이 국토의 크기, 보존 자원의 양이 국력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였는데 요즘은 말하자면 이 국토의 크기나 또는 보존 자원의 양은 그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지식과 기술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전 세계에서 지능지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영국에 있는 어떤 대학, 또 핀란드에 있는 어떤 대학, 오스트리아에 있는 어떤 대학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는데 홍콩이 1번이고
한국이 2번이랍니다. 이 지능지수가. 이게 뭘 말하느냐. 지금 홍콩은 나라는 아니잖아요. 사실 전 세계에서 우리 민족이 말하자면 지능지수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요즘 그래서 삼성 반도체 이 메모리 칩이 세계 첨단을 계속 달리고 있잖아요. 양을 계속 배가해 가면서. 또 이 스마트폰, 누구나 전자회사 치고 전 세계 기업 치고 이 스마트폰 잘 만들고 싶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스마트폰이 세계에 말하자면 이 마켓 시야가 제일, 시장 점유율이 제일 크거든요. 이거는 뭘 말하냐?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통 사상, 효사상이라든지 선비 정신이라든지 또는 좋은 건국 이념이라든지 좋은 자연 조건이라든지 여기다가 이 민족적인 우수성까지 보태져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모범국가를 만들 수 있고 여기다가 마침 시대는 말하자면 아시아 태평양이 말하자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민족이 잘만 하면 나는 세계적인 모범이 되는 그런 도덕 문화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 청년 문제는 이웃나라인 일본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 문제의 중장기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예, 참 우리나라 요즘 청년들이 말이 아니죠. 우선 스스로 굉장히 자학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게 완전히 말하자면 동정의 대상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왕 질문에 대해서 답변부터 내가 먼저 하고 이 청년들이 심각한 이유는 딱 한마디입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청년 일자리가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들 뭐 등등 항상 이 제1의 중요한 공약이 되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가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산업의 정보화로 말미암아서 계속 자동화가 진척되어 가기 때문에 일자리가 계속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서유럽에도요 EU 평균이 청년 실업률이 24%고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청년 실업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거는 말하자면 이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따른 건데 이걸 내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당장 그러면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기업의 근데 하나 더 말하면 이 청년 실업은 청년들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좋은 지식과 기술을 배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골방에서 고민이나 하고 몇 년간 지나버리면은 그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다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청년들의 말하자면 손실이 아니라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또 기업도 어떠느냐? 이 기업에서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 그리고 순발력 있는 청년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기업이 그걸 고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기업의 말하자면 생산성 향상에도 굉장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기업적으로 국가적으로 손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찌해야 되느냐? 기업에게 말하자면 이 즉 직원 채용의 자율성을 기업한테 보장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로막혀 있습니다. 기업들이요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마음대로 채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노동조합이 딱 결성되어 있어가지고 절대 반대하거든. 심지어는 그 한 명 해고하려고 해도 다 노동조합에 동의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주로 이렇게 하는 집단적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주로 민주노총, 한국노총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단결된 힘 때문에 기업의 말하자면 이 직원 채용의 자율성이 지금 막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거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일자리는 줄어져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남겨놓고 내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계속 직장에 다녀야 되겠는지 아니면 내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좀 물러나고 젊은 사람들이 좀 일자리를 가야 되겠는지 어차피 다 같은 국민이고 같은 부모 형제고 같은 형제고 아닙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나이는 문제는 근데 왜 그러면 이게 안 되느냐?
직장에서 쫓겨나면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이런 일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즉 두 가지를 사회보장제도를 완벽하게 확립해가지고 직장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해야 됩니다. 다른 하나는 또 뭐냐면 국가가 국책사업을 많이 열어가지고 꼭 기업의 생산활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산에는 나무치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유실수 심기라든지 등등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말하자면 공공사업으로서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 결론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른 일로 좀 하고 기업에서 좀 나오고 청년들이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려 그러면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기업한테 보장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그것을 하지 않는 한은 해결되지 않는다. 근데 청년들이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내가 옛날에 대학 가서 강연 같은 거 하면 너희들 청년 실업 정리해고 찬성이냐 반대냐 그러면 정리해고 반대입니다 그래. 야 정리해고 안 하면 너희들은 어디 가서 취직할 거냐? 즉 자기네들 일자리가 정리해고를 할 때만이 자기네들의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민주노총 파업하는데 다 또 파업 지지합니다. 민주노총이 왜 파업합니까? 말하자면 해고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그럼 뭐 기존의 인력들을 해고하지 않는데 신규 인력을 왜 채용합니까? 내가 뭐 통계를 하나하나 말씀 못 드려서 그렇지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요 신진대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할 데가 없는 거야. 서유럽에 저렇게나 실업률이 높은 것도 서유럽이야말로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데 아니에요. 저기서 나라가 망합니다. 저렇게 되면. 그래서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것을 공론화해서 야 정말 그게 옳다. 근데 이게 단 사회보장제도를 완벽하게 확립함으로써 직장에서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그만두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네, 중장기적인 해결책을 잘 들었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으로는 요즘 청년들에 대해서 세대별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요. 노년층의 경우는 이렇게 살기 좋은데 왜 헬조선이라고 하냐. 청년들은 이번 생은 망했다라고 하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청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더라도 내가 인터뷰 요청 받으면서 청년들 문제에 대해서 좀 묻고 또 내 견해도 들어보겠다 그래서 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는데 청년들이요 뭐 삼포 세대니 뭐 이생망이니 뭐 이렇게 말하자면 자조하는 게 있잖아요. 얘는 전혀 청년답지 못합니다. 얘는 비난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청년들이요 동정의 대상이 됩니까? 안 그래요? 이건 우리 청년들이 각성해야 돼. 청년들은 문제가 많을수록 야 내가 할 일이 많다 이래 돼야 되는 거야. 사회가 다 안정돼 있고 다 취직하면 월급 나오고 다 그러면은 청년의 이 기백을 어디 가서 살릴 거야. 나를 예를 든다면 군사 독재 아니고 정치가 아주 정상적으로 되고 그러면은 민주화 투쟁할 거 없잖아. 그거는 물론 민주화 투쟁을 뭐 재미로 한 건 아니지만 이 민주화 투쟁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거야. 자기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나보고 민주화운동 왜 했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했다. 한국 민주화를 위해서 했다. 그거는 부차적인 결과물이고 진짜 내가 한 이유는 나 자신의 자신을 위해서 한 거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위해서 도전하고 투쟁한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근데 이 젊은이들의 이런 말하자면 아까 삼포세대니 뭐 이생마이니 캥가루족이니 하는 이런 말을 대변하는 것이 자우림의 청춘 외찬 노래입니다. 내가 잠깐 그걸 내가 좀 읽어보고 왔는데 내가 한번 외워볼게요. 눈물이 가만히 나의 입술을 적시네. 또 고독이 조용히 나의 어깨를 감싸네. 하늘은 가슴이 시리도록 높고 푸르고 젊은 나는 젊은 나를 고뇌하네. 요 다음 구절이 또 중요한데 어둠이 가만히 나의 눈을 적시네. 침묵이 또 조용히 나의 가슴을 감싸네. 그리고 세상은 환하고 넓고
그리고 젊은 나는 젊은 나를 절망하네. 이런 노래입니다. 이게 지금 젊은이들의 상당한 실상입니다.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환경이 되어 있다고 말할 만한 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아주 옳지 않은 거예요. 청년들이 반성해야 돼. 세상이 어려울수록 내가 해야 될 일,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일제시대 1930년대 그 민태원 수필가가 쓴 청춘예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시가 수필이 있는데 내가 그것도 잠깐 읽으면, 그때 일제시대인데 1930년대 암담한 시대인데도 청년의 기백이 넘쳐나는 거야. 청춘,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다. 청춘, 너의 가슴에 두 손을 대고 심장의 고동을 한번 들어보라. 청춘의 피가 끓는다. 이렇게 힘있는 그런 말하자면 청춘의 기백을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자우림 노래처럼 말이야, 뭐 고독이 나를 감싸네, 뭐 이래 되면 되겠나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그 다음에 나 여기 또 하고 싶은 말은, 저 대기업의 정규직 사원 되면 좋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규직 사원 되면 뭐 됩니까? 톱니바퀴의 하나가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다 짜여져 있는데 다 무슨 재미가 있어? 중소기업 같은 데 가서 창의성, 도전 정신을 가지고 창의성을 발현해야 재미가 있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런 데 가려고 그러면, 그런 데 자꾸 대기업 정규직에 가려고 막 머리 사매고 할 게 아니라, 그 머리 사매는 걸 가지고 어디라도 취직을 해가지고 저 창의성을 발현해야 돼. 그 다음에요, 또 안 할 말로 중소기업도 취직을 못했도 하더라도 일용직 노동자라도요, 과감히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청년입니다. 왜 남의 눈치 보고 그걸 못 나갑니까? 이렇게 말하면 뭐 그렇지 않아도 이명박 정권 때 뭐 요즘 일자리 없다 그러는데 중소기업에 사람 구하기가 힘든데 포실업어서 그렇다 뭐 이런 말 해가지고 막 욕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욕할 일이 아니고 청년들은 그런 도전정신이 있어야 돼. 내가 한 3, 4년 전에 서울대학교 어떤 강연을 하러 오라 그래서 갔더니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건 여러 학부 학생들이 많았는데, 요즘 학생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면 맨 법대 의대 간다는데, 그 가는 이유가 뭐냐? 먹고 살기 힘들고 취직하기 힘든 게 법대 가면 저도 판검사 되거나 변호사 되고, 의대 가면 의사 되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더더욱 그것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법대 가고 의대 가면 이 나라 되겠냐 이게야. 그리고 또 그렇게 머리 좋은 놈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한다면 그건 젊은이가 아니다 말이야.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먹고 사는 걸 걱정을 합니까? 내같이 나이 70 넘도록 직장 하나도 안 가지고 돈 한 푼도 안 벌어도 내가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데, 이런 도전 정신을 우리 젊은이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내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보수, 진보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예. 청년 세대의 정치적 탈이념화는 향후 한국 정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그래, 청년들뿐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보수, 진보라는 말도 싫어하고, 그런데 그 이유는 말하자면 이 정치를 하거나 또는 사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 보수도 아닌 것이 보수 행세를 하고, 진보도 아닌 것이 진보로 행세를 해가지고, 보수가 진보가 뭐가 뭔지 모르고, 보수 진보 내세우는 놈들은 전부 다 내가 볼 때는요, 이 땅의 보수는 수구적 보수야. 그건 보수도 아니야. 보수라는 것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어서 그걸 지키기 위한 거였는데, 이 사람들은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이익이 있을 뿐이야. 이익 지키는 집단들이 무슨 보수야. 또 진보는 뭐냐 하면 시대착오적인 진보야. 지금부터 약 한 150년 전에 영국에서 만들어낸 마르크스주의 비슷한 이런 사상을 아직도 진보로 생각하는 거야. 즉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바뀌지 않은 것은 진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이른바 이름을 붙이면 수구적 진보인데, 내가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사입의 진보다 이게. 진보 비스름하지만 실제로는 진보가 아닙니다. 즉 이런 말하자면 시대착오적이고 수구적이고,
그리고 사이비 이념들이 횡행을 하다가 보니까 이념이라는 말도 싫고 보수진보도 싫은데 그러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정치권에서는 뭐 이념이 밥 먹여주느냐, 이념의 시대는 끝났다, 이념 필요 없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실용주의, 경제제일주의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는 인사가요, 부자 되셔요. 요즘은 그 인사 좀 줄어진 것 같아. 이게 인사가 된다는 거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저급한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즉 실용주의, 경제제일주의가 자꾸만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 중심축이 되면 이 사회는 경제적으로도 망하게 돼 있어. 경제제일주의로 나가면 경제가 망하게 돼 있는 거야. 따라서 이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목표와 그 이루기 위한 전략을 이념이라고 합니다. 목표와 전략이 있어야지, 즉 이념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념이 원체 말하자면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걸 배격하는 것이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말하면 이러한 이 부작용, 즉 이념의 부작용 때문에 이걸 배격할 것이 아니라 참된 이념을 찾아서 말하면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전략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내가 말하고 싶습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과거 독재 정권에 항거하시면서 많은 고초를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예. 덕분에 오늘을 사는 청년 세대는 매우 민주화된 나라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 민주화 운동 많이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까 소개할 때도 그렇고 민주주의는 민자가 백성민자예요. 국민이 주인인 게 민주주의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민주화운동 오래 참여하긴 했지만 민주화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된 게 아니야. 지난날 이 유신 정권 때 또는 전두환 정권 때 체류탄 맞고 눈물 한 번씩 안 흘린 국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가 굉장히 생각해야 되고 굳이 뭐 시간도 제한됐으니까 만약에 나보고 지난날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추억을 말하라 한다면 첫째는 이 전태일 사건입니다. 이 전태일 동지가 말하자면 재단사 노동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정말 내 한 사람이 죽어야만이 뭔가 달라지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분신자결했을 때 내가 이제 찾아가가지고 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데 내가 상당한 노력을 했어요. 내가 이걸 내가 기억을 특별히 하느냐 하면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물론 학생운동 때부터는 물론이고 세상을 바꾸려고 정치를 한 사람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그냥 단순히 뭐 독재정권 물리치고 민주화하고 고위층의 부정부패 척결하고 하는 이거가 목표가 아니었어요. 나는 정말 세상을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해서 나는 민주화를 했는데 그러는 데 있어서 그때 우리 60년대 중반인데 그때는 모택동 사상이 유행이었어요. 모택동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이 농촌이 도시 포위 전략하는 겁니다. 즉 농민을 위주로 해가지고 사회혁명을 일으킨 거야. 이것이 이제 서울 상대를 비롯해서 이것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때는 특히 김상엽 그 교수가 쓴 이 모택동 사상도 굉장히 많이 읽히고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내가 촌에서 농민들 농촌 잘 아는데 무슨 놈은 거기서 혁명적인 힘이 나온다고 보느냐. 나는 노동자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막 내가 주장을 할 때 이 사건이 딱 터진 거야. 그 내가 전태일 사건이 아주 결합이 돼가지고 내가 말하자면 청계 노동조합을 평화시장 그때 노동자가 한 2만 명 됐거든요. 이걸 내가 전략 단위로 설정을 해가지고 내가 하던 이 전태일 동지가 말하자면 노동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한국 민주화운동을 견인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데 내가 상당한 역할을 내가 했다고 자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내가 사실 데모를 하는데 지독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 얘가 1985년도 6월 8일 날 서울대 이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전두환 정권 들어서고 최대 집회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였어. 옛날에는 그냥 많이 못 모이거든. 요즘은 뭐
마음대로 모이면 옛날에는 뭐 500명만 모여도 뭐 굉장히 많이 모인 거야. 그때 내가 그때요 이 외부 나는 그때 이제 민통년 정책실장인데 그 미문화원 사건이 있었어. 미문화원 사건이라고 그 학생들이 그 미문화원을 점거해가지고 데모해가지고 점거해 농성했는데 거기 내가 그 가가지고 뭐 이런 그 학생들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6월 8일 날 서울대 집회에 내가 가는데 경찰들이 그 앞을 전부 다 차단해 본 거야. 근데 나는 그 집회에 꼭 가고 싶은 거야. 왜? 그 애들하고 같이 구류도 살고 이래가지고 내가 그 빵봉지 전달하다가 뭐 엄청난 내가 이 격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그 학생들 앞에 가서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날 비가 좀 온 날인데 우산 하나 들고요. 관악산 뒤로 넘어서 내가 그 학교로 갔어. 관악산 뒤를 넘어서. 근데 애들이 얼마나 놀래겠어. 그러니까 내가 또 뭐 얼마나 또, 정말 나보고 또 한마디 하라 안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정말 내가 말을 많이 했어. 말을 많이 할 때보다 정말 참 하고 싶은 말도 있고, 하나만 말하면 배도 고프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우리 밖에서 먹을 때는 한 3,000원이나 2,500원쯤 줘야 먹는데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뭐 1,300원인가 하는데 밖에 2,500원짜리보다 더 나은 거야. 그걸 내가 묻고 학생들은 이렇게나 정말 음으로 양으로 덕을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학생들 보고 내가 방금 밥을 먹는데 이렇더라. 너는 그냥 국민들의 말하자면 지원으로 이런 특혜를 누리고 있으니 국민들이 어떻게 데모하느냐, 군사독재 물리치느냐, 너희들이 나서 군사독재 물리치는데 나서야 된다, 뭐 이렇게 말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때 선생님 말씀하는 거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런 게 내 추억에 남아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네. 참 많은 일이 있었던 2017년이었습니다. 네. 다가오는 2018년들을 맞이하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요, 지금 뭐 2018년도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물론 국내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북한 핵 문제로 말미암아 가지고,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만 지금 태평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설마 전쟁이 나겠어? 이렇게 말하는데, 외국에서는요, 한반도에서 전쟁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제 자녀들이 미국에 있는 경우에 아버지 어머니들 보고 아버지 엄마가 전쟁 나면 다 죽는데 그냥 미국에 오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쟁이 물론 안 나야 되고 또 뭐 안 날 가능성도 많지만 근데 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안 난다고만 말하는 거 이것도 무책임한 거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도 1%의 죽을 가능성도 있으면 그건 대비를 해야 되지. 1%밖에 안 되는데 뭐 죽느냐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즉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통일이 돼야 됩니다. 뭐 흔히들은 뭐 대화와 교류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존속하는 한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끝날 즈음에 가서라야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지. 난 포기하지 않는다고 봐. 결국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통일이 돼야 돼. 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족이 말하자면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국가로서 세계적인 모범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도 통일이 돼야 돼. 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일돼야 돼. 또 통일이 되면 뭐 경제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실업자도 많고 뭐 많은데 이런 문제도 경제적인 돌파구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통일만 되면요 인구 7,500만 명에 말하면 국민소득이 남북한 평균 따위도 2만 달러가 넘어요. 그러면 세계 약 한 7위의 7번째의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통일만 되면 말하면 중국, 러시아, 일본하고 어깨를 겨눌 수가 있어요. 통일되면. 즉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일해야 되고
그리고 통일이 되면 진짜 우리 민족이 웅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통일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아이고, 통일이 어떻게 돼? 뭐 몇 가지, 70년 동안 안 된 통일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동의하겠어? 그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데 어떻게 통일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0년 동안 통일을 못했으니 이제는 통일을 해야 돼. 앞으로 100년이 되면 통일은 더 안 되는 거야. 200년 됐는데 200년 후에도 또 통일하자 하면 통일하자 하는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하루라도 빨리가 통일되는데 호조건이지, 좋은 조건이지, 하루라도 더 가면 갈수록 통일은 안 되는 조건입니다. 그럼 통일이 안 돼도 잘 살 수 있느냐? 통일이 안 되면요, 진짜 언젠가는 전쟁 납니다. 전쟁도 나고 자칫하면 통일이 안 되면 북한이 중국의 일부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 바로 이것을 노리고 중국은 지금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동북아시아 역사를 지금 조작하고 있거든. 그래서 통일된, 그래서 내년도에는 문재인 정부가 민족 통일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선포하고, 통일만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웅비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나는 민족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엔요, 정치가 개혁돼야 됩니다. 정치가, 내가 이거를 좀 약간 비상식적인 말인데, 정치 개혁의 요체는 내가 이 손보 교수님을 만났는데 이 어른이 딱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 만난 지 한 3, 4분 만에 정치 개혁요, 장생, 이게 핵심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월급을요,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차관급 이상의 모든 정무직 공무원, 또 공직자, 국영기업자까지 이 사람들은 월급을 550만원, 즉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인 550만원, 연봉으로는 6,600만원입니다. 현재 지금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약 한 1억 4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거를 연봉 6,600만원으로 만들고, 이건 국회의원들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 왜? 그 공복이야, 공복. 복이라는 종이라는 뜻이야. 하인. 공복이 완전히 상전이 돼 있어. 그게 지금 전부 다 지금 뭐 공시족이라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 전부 지금 공무원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걸 용납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상전으로 군림하기 위해서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거를 국민들이 왜 용납하느냐 말이야. 사무관급만 되면요, 카드를 다 줍니다. 밥 먹으라고. 모든 사장들도 다 자기 돈 가져다 밥 먹는데, 공무원들이 왜 카드를 가지고 와서 끌느냐, 이게야. 판공비 같은 거 다 없애야 됩니다. 공적으로 설 일이 있어서 서고 나서 영수증 가져와가지고 청구하면 다 내주면 되잖아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그대로 우리가 용납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복지 제도를 다시 재정비해야 됩니다. 복지를. 지금은 어차피 이거 복지의 시대입니다. 왜? 이 말하자면 사무 자동화, 공장 자동화에 의해서 대량 실업과 소득 양극화가 불가피한 시대야. 이러한 시대를 지난날에는 20대 80의 사회라 그랬는데, 지금은 1대 99의 사회야. 즉, 그 사회 구성원의 1%만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높은 소득을 올리면서 잘 살 수 있게 돼 있고, 99%는 직장도 제대로 없고, 그리고 소득도 없는 이런 시대가 되는 거야. 이런 시대는 이대로 가면요, 1%도 망하게 돼 있어. 그 어찌해야 되느냐?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해야 돼.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보장제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느냐?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아무런 철학과 체계적인 정책이 없이 그냥 포퓰리즘적으로 떠밀려 가지고 무상급식부터 해가지고 그냥 우는 애기 젖주는 식으로, 말하자면 인기 얻을 수 있는데 표 될 때에다가 때려 쓰다가 보니까 복지가 2중 3중으로 겹치는 거야. 그러다 뭐되냐? 국민의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재정은 파탄나는 거예요. 복지도 제대로 안 되면서 국민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그리고 재정 파탄되고,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하고, 이걸요, 복지 체계를 재정비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과 세금을 가지고도
모든 국민이 의식주의로 교육 걱정을 안 하고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복지제도를 재정비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아니하고 또 선거철 돼가지고 포퓰리즘적으로 복지를 내놓다가 보면 복지가 안 된 사각지대도 생기고 이중으로 혜택 가는 데도 있고 그리고 재정 파탄되고 국민 갈등되고 나는 그래서 그런 점을 2018년도에는 어떤 국가적인 아젠다로 설정을 해가지고 좀 제대로 한번 그러니까 자꾸만 멀리 나가려고 할 게 아니라 너무 잘못된 것을 한번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적폐청산도 이런 거를 정비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나는 적폐는 당연히 청산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거는 말하자면 보수 쪽에서 하는 말대로 정치 보복이다, 감정 그러는데 그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일에 너무 그리고 이 적폐청산은요 공무원들 다룰 때는 하나는 제도고 다른 하나는 부정부패야. 부정부패가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는 그거는 언제라도 다스려야지. 그게 아니고 정책과 관련해서 뭐가 좀 문제가 있는 거를 다 따지려고 그러면은 이는 모든 정부를 다 따져야지. 안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난 이분의 이 새로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말하자면 민족 통일의 문제, 그 다음에 정치를 진짜 한번 깨끗하게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 말하자면 21대 99의 시대를 맞이해서 말하자면 복지제도를 재정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이상 청년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드릴 질문 다 드렸는데요. 네.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추가 질문을 2가지 정도 드려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대표님께서는 과거 이 80년대, 90년대 대학생들을 비롯한 청년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식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특히 평생 권력보다는 올바른 길을 걸어오신 대표님을 젊은 시절 저도 많이 존경했는데요.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워져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민주주의는요, 근본적으로는요, 사회 운영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그래야만이 진정한 자유가 확보되는 거야.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근데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 그러는데 그런 말 나오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상당히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해 있어. 말하면 중우중치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포퓰리즘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주 적자적인 이기적인 이익 때문에 지지하는 거거든요. 이기적인 개인적인 이익. 그러면 사회가 망하는 거지. 그래서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는데 우리는 진짜 민주주의를 해야 돼. 2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의 주인이 자기가 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앞으로는 창의성의 시대입니다. 창의성이 발현되려고 그러면 자주성이 확보돼야 돼. 즉 민주주의 사회라야만이 자주성이 확보되지 억압사회에서 강제에 의해서는 이 창의성이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상당히 소중히 여기고 키워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너무 이 이기적 포퓰리즘이 만연되고 있는데 이거는 민주주의의 위기 정상임을 인식하고 이런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대의명분이 중요한 거야. 개인적인 이익이 다소 희생된다 하더라도 대의명분에 따라서 사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나한테도 이익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젊은이들이 이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내가 고등학생들을 위한 지몬미 정치라는 책을 하나 썼거든요. 내가 이건 상당히 자부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서 잘 써놨다는 것을 내가 책 선전도 할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과거 개혁정당이었던 민중당을 이끄셨습니다. 지금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당시 민중당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신음하던 청년들에게는 상당히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대표님과 함께 하셨던 민중당 출신 정치인 예를 들면 김문수, 이재호, 이우재, 차명진, 김용태 등 많은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거든요.
대표님은 유독 제야에서 활동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8, 90년대 당시 여야를 막론하고 영입 1순위 지식인이셨는데 왜 늘 안정된 길인 기존 정당을 마다하시고 다른 길을 선택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게 내 이 정치 사상의, 정치 철학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우선, 뭐 어디 영입, 뭐 이런 말은 내가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하나만 딱 하면, 특히 김대중 선생이 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내가 사실 김대중 선생의 뭐 도움도 많이도 받고, 또 굉장히 또, 오라는 말도 많이 하고, 뭐 이랬는데, 뭐 다른 경우도 좀 있지만, 근데 왜 또 대한민국에서 나는 국회의원 한 분도 못 했고 안 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한 분도 못 하면서 이 정치 활동을 계속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 넥타이 메고 나왔는데 이건 상당히 기적입니다. 내가 상당한 특혜를 누렸기 때문에 난 넥타이 메고 나올 수 있고 그래도 내가 말해도 상당히 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백이 살아있는 거는 이건 상당히 그럼 왜 그러냐? 왜 근데 뭐 국회의원 우리 후배들도 많이 하니까 나도 따라가서 뭐 할 수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안 간 거는 나는요 그런 정치 하고 싶어서 정치를 한 게 아닙니다. 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거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나의 정치 이념을 아주 정립해 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책도 쫙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요,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 철학에 기초해서 이념과 정책을 사회 전 부문에 걸쳐서 쫙 정립해 놓은 사람은 내가 그 유일한 사람이지. 근데 이런 말하자면 이 이념과 정책을 구현하는 정치가 아닌데, 가가지고 내가 그 정치하는 거는 내가 뭐 밥벌이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안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말씀 난 김에 특히 나는 이 정보화 사회, 말하자면 정보화 사회는 두 가지 산업적 특질을 갖고 있는데 하나는 신제품의 발명, 다른 하나는 자동화를 통한 이 노동 인력의 감축인데 이 두 가지는요, 우리가 이 행복 정도가 아니라 해방된 삶을 살 수 있는, 해방된 삶이라는 뭐냐면 참된 자유, 참된 평화, 참된 복지를 누리면서 자실현의 삶을 살 수 있는, 즉 이게 인간 해방된 삶이에요. 인간 해방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 환경에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문명 정책연구원 간 것도 그건데, 즉 이 정보 문명 시대야말로 말하자면 물질적인 풍요와 또는 이 정신적인 수준의 이 고향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맞고 있다고 나는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는 것이지 어디 가서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럼 가서 뭐 좀 더 국회의원 돼가지고 나와서 또 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그거 딱 갚부리면요, 내보다 더 똑똑하고 지조도 굳은 사람들도 그거 한번 따라 갚부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따라간 거고, 그 다음에 끝으로 왜 장기표 씨는 되지도 안 하는 거를 자꾸 하느냐. 우리나라에서요, 삼김정치, 지역주의 정치를 비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비판하잖아요. 정치 잘못했다. 그러나 이 잘못된 정치를 혁파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정치 주체가 나와야 돼요. 즉 새 것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한 것이 물러나지 않아. 그래서 새 것이 나오려고 그러면 새로운 깃발을 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 장기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또 실패를 많이 했지만 그 새로운 깃발을 들었다는 점에서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정치 문화재로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이 오히려 말하면 우리 정치 발전에 또 국민들의 행복에 장기표 같이 저렇게나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저런데 따라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나는 안 따라갔습니다. 예, 대표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대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청년임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청년 멘토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